당신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린 게 언제였나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또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역할 말고요. 세상에 오롯이 당신 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 이름 석자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숙자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 이름은 제게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다 커버린 자식들도 더 이상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존재가 집안에서 희미해져 갈 때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숙자 씨라고 아주 다정하게 불러준 남자였습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제게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마지막 발버둥이었고 잃어버린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한 너무나도 위험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고백을 시작합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저희 집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시간만 멈췄고 저는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소파가 그의 몸의 일부라도 된 것처럼 그는 온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언제나 텔레비전 리모컨이 들려 있었죠. 시끄러운 아침 방송부터 온갖 막장 드라마, 그리고 밤늦게 끝나는 스포츠 경기까지 텔레비전 소리는 저희 집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을 거는 대신 필요한 것을 한 글자로 내뱉었습니다. 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제 등 뒤로 들려오는 소리,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물을 떠다 바쳤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된 채 제가 내민 물컵만 기계적으로 받아들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또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밥. 저는 군말 없이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의 웃음소리와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밥을 다 먹은 남편은 소파로 돌아갔고 저는 텅 빈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신문. 오후가 되면 들려오는 세 번째 단어였습니다. 물, 밥, 신문. 하루 종일 제가 남편에게 듣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제때 가져다주는 가사 도우미 혹은 말귀를 알아듣는 로봇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세계는 네모난 텔레비전 화면 속에 있었고 제 세계는 그가 어지럽힌 공간을 치우고 그의 끼니를 챙기는 일의 반복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허하고 외로웠던 날. 여느 때처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행복이 이리 온 아빠한테 와야지. 남편의 발치에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작은 몰티즈 행복이가 꼬리를 치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행복이를 안아들고 무릎에 앉히더니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어? 산책 가고 싶어? 아이고 예뻐라. 오늘 기분은 어때? 그 순간 저는 부엌 식탁에 선 채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오늘 기분은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도 자식들 문제로 밤새 눈물 흘려도 그는 제 감정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 작은 강아지의 기분을 묻고 있었습니다. 행복아 하고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름으로 불리는 생명체는 저 작은 개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 집의 아내도 안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애완견보다도 못한 존재, 이름조차 없이 그저 움직이는 가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에게서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낄 때면 저는 텅 빈 마음을 아이들에게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은 나를 알아주겠지.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런 헛된 기대를 품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 전화기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울렸습니다. 띠리링,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으면 언제나 용건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바빠. 나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민준이 좀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잠깐만 봐주면 안 될까? 제 안부를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손주를 맡아주는 편리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시어머니는 또 잔소리고 남편은 내 맘도 몰라주고 딸의 전화는 언제나 하소연과 푸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한참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10중 8구 이런 말이 따라 붙었죠. 엄마, 미안한데 혹시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을까? 엄마, 엄마, 엄마. 아이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김숙자라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무엇을 요구해도 다 들어주는 존재, 그저 엄마라는 역할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제 60번째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환갑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번 생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지. 다들 기억해 주겠지.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재우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무치고 손주가 잘 먹는 동그랑땡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니 미역국도 한솥 가득 끓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집으로 모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 딸까지 북적이는 식탁을 보니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와, 엄마 갈비찜은 진짜 예술이야. 민준아, 할머니가 해주신 잡채 많이 먹어. 맛있지? 모두가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들 그릇에 음식을 더 덜어주었습니다. 그래, 밥 다 먹고 나면 그때는 축하해 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왁자지껄했던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엄마, 민준이 데리고 이제 가볼게. 엄마, 나도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 봐야겠다. 남편은 어느새 소파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썰물처럼 모두가 빠져나간 집. 설거지통에 가득 쌓인 그릇들과 음식 냄새가 차에 가시지 않은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기대어 아주 작게 되뇌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미역국까지 끓였는데 아무도, 정말 아무도 기억 못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텅 빈 집에서 혼자 끓인 미역국이 차갑게 식어버린 제 60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이 나를 질식시키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집 안에 머무는 것보다는 견딜만 했습니다. 익숙한 동네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치 처음 보는 낯선 곳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웃으며 제잘거리는 학생들, 모두가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고 붕 떠 있는 섬처럼 외로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터라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자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처량한 제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으려 허둥지둥 주변을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골목길 모퉁이,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눈여겨본 적 없던 곳이었습니다. 오후의 휴식이라는 낡고 빛바랜 간판 아래로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 불빛에 이끌려 삐걱이는 낡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딸랑 오래된 풍경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을 열자 바깥의 차가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후각을 부드럽게 감싸는 고소한 커피 향기, 오래된 원목 가구에서 나는 듯한 아늑한 나무 냄새, 그리고 귀를 간지럽히는 나지막이 흐르는 재즈 음악 소리, 카페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와 차가운 정적만이 가득했던 우리 집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평화로운 작은 섬 같았습니다. 비를 피하러 온 불청객일 뿐인 저는 그저 문가에 서서 그 따뜻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 마음이 아주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문가에 젖은 채로 멍하니 서 있자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인자하고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더니 놀란 기색도 없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수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우선 이쪽으로 앉아서 몸 좀 녹이세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비만 좀 피하다가 금방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에 억지로 수건을 쥐어주며 창가 가장 안쪽 자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추우실 텐데 따뜻한 캐모마일 차라도 한잔 하세요. 돈은 안 받겠습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제 얼어붙은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멍하니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는 제게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냐고. 결혼하고 수십 년 남편도 아이들도 그 누구도 제게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일방적으로 털어놓을 뿐 정작 제 하루와 제 감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궁금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냥 괜찮아요. 어색하게 얼버무리는 제 대답에도 그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차 한 잔을 다 비우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찻잔의 온기와 제 심장을 두드렸던 그 질문만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맑게 갠 어느 오후 저는 저도 모르게 다시 그 카페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고소한 커피 향과 함께 제 앞에 선 그가 조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매번 저기요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서요. 저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입 밖으로 꺼내본 게 언제였던가 너무나도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숙자입니다. 그러자 그가 아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숙자 씨, 이름이 참 고우시네요. 숙자 씨, 그 세 글자가 제 귓가에 울리는 순간 잿빛이었던 제 세상이 다시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엄마도 아내도 아닌 온전한 김숙자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어있던 제 심장이 그날 아주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카페 오후의 휴식은 제 유일한 도피처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무심한 남편의 시선도 없는 그곳에서 보내는 한두 시간이 제가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늘 소박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난 이야기,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맑고 예쁘다는 이야기, 새로 들여온 원두의 향이 얼마나 깊고 그윽한지에 대한 이야기. 그저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었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따뜻하게 눈을 맞춰주는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사이에는 작은 비밀이자 약속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 카페의 작은 쇼케이스에는 언제나 티라미수 케이크가 딱 한 조각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빵이나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 티라미수 한 조각만이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처음 그 케이크를 본 날 제가 무심코 케이크가 참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이 그 케이크를 예쁜 접시에 담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쑥스러운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자 씨 몫을 남겨뒀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크림과 쌉쌀한 커피 향, 그 달콤함보다도 제 가슴을 더 가득 채웠던 것은 내 몫이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고 기다려준 적이 있었던가. 그날 이후 제가 카페에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티라미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용기를 내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케이크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안 파시나 봐요. 매일 한 조각만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그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희 둘만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딱 한 조각만 만들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숙자 씨를 기다립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만약 숙자 씨가 오시지 않는 날이면요. 그건 제가 가게 문을 닫을 때 먹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의미로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러니 이 케이크는 오늘 누군가 당신을 기다렸다는 작은 증표 같은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간신히 참아낼 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하루 종일 없어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테지만 이곳에는 제 존재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티라미수는 더 이상 단순한 케이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세상의 유일한 위로였고 제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따뜻한 증명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비밀 하나가 잿빛 같던 제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작은 빛이 들면 그 빛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의 휴식이라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생긴 이후로 저는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외출하기 전에 머리를 한 번 더 빗고 입술에 옅게 남아 색을 칠했습니다. 평생을 어두운 색의 옷만 고집하던 제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기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기를 돌리다가도 문득 그 카페에서의 따뜻했던 순간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무표정으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알아챈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실실 웃고 다니게.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 그 말에는 어떤 다정함도 궁금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제 모습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을 내셨어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주말에 집에 들른 딸이 제 블라우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던진 질문. 그 눈빛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 행복은 축하해줄 일이 아니라 의심하고 캐물어야 할 이상한 징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속 작은 행복은 죄책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카페로 향했고 사장님과 창가에 나란히 앉아 새로 들여온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창을 넘어 들어왔고 저희는 국화차의 향기처럼 소박하고 평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 핀 코스모스가 얼마나 예쁜지, 그가 새로 산 재즈 음반이 얼마나 감미로운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밖, 길 건너편에서 딸아이의 차가 멈춰서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던 딸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선 차 안에서 무심코 창밖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 너머로 자신의 엄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평생 본 적 없는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야 만 것입니다. 딸의 눈에 비친 그 순간은 분명 충격이었을 겁니다. 집에서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엄마의 낯선 모습. 그 모습은 곧 거대한 오해와 의심의 씨앗이 되어 저희 집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편과 주말이라는 핑계로 모인 아들 내외까지 온 가족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모인 재판관들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이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차가운 질책이었습니다. 제 안위나 기분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세요? 그 연세에 나 뜨겁지도 않으세요? 나 뜨겁지도 않냐고?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단단히 쥐었습니다. 제 평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의 비난이 잠시 멎은 그 순간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과연 나 하나뿐일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재판관이었던 남편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강아지, 행복이 이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르면서 내 이름은 잊어버린 지 10년도 넘었어.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칠 때도 단 한 번이라도 내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 적 있어. 당신한테 나는 그저 밥 차려주고 집 치우는 투명인간 아니었어? 이어서 저는 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를 심판해? 내 환갑날 기억나니? 내가 내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서 갈비찜을 해서 상을 차렸을 때 너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물어본 사람 있었어? 없었지. 다들 배 터지게 먹고는 빈 그릇만 나한테 남겨두고 떠났잖아. 너희한테 엄마는 그저 필요할 때 돈 주고 손주 봐주는 사람일 뿐이었지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 제 목소리는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십 년 묵은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나 그 남자 만나. 매일 만나.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비싼 밥을 사줬을까? 좋은 선물을 사줬을까?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저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내 이름을 불러줬어. 김숙자 씨라고. 당신들이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거. 하루는 어땠냐고 내 안부를 물어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줬다고.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해야 해?
정말로? 대답해봐. 제 외침이 끝나자 거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저희 집에는 어색한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갑게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한 번 금이 간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을 하거나 집을 박차고 나가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페 사장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바로 김숙자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말입니다. 그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흙덩이가 제 손끝에서 찻잔으로 화병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경이로웠습니다. 마치 이름 없이 살아오던 제 인생이 다시 빚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사들고 맘껏 울고 웃으며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맛에 맞춘 음식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먹고 싶은 매콤한 짬뽕을 혼자 시켜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김숙자라는 단단한 중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저를 향해 무언가 말하려다 몇 번이나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색하고 쑥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숙자, 아니, 여보, 물 한 잔만 갖다 주겠소. 비록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지만 숙자라는 그 두 글자가 남편의 입에서 나온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물 한 잔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의 파동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도 극적인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아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서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서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은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카페를 찾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뜨거운 연인은 아니지만 서로의 삶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따뜻한 동지와도 같습니다. 제가 도예 공방에서 직접 만든 찻잔을 선물한 날, 그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김없이 그날도 그는 쇼케이스에 고이 모셔두었던 마지막 티라미수 한 조각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늘 그랬듯 온화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숙자씨.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를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아주 좋아요. 저는 남편을 떠나거나 다른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잠시 잊혔던 당신의 이름을 되찾게 해준 특별한 순간이나 소중한 인연이 있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